다음 연제는 이 데이터 중심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표준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보라는 것은 환자나 정보 소유자의 보호라는 측면이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고 있고 하는 반면에 그를 사용함으로써 의료를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명제가 마치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어쨌든 보호적인 측면은 목소리가 높고 그쪽은 진도가 빨리 나가는데 이거를 써서 어떻게 해보자는 쪽은 그렇게 빨리 손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미국에서 히파 법이 나오고 그거에 의거해서 보호적인 측면과 사용의 문제, 표준화의 문제 등등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이미 1900년대 말인데 우리가 한 20년 뒤지고 가고 있는 셈이죠. 김일권 교수님은 아주 이 분야에서는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경북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계 교수시고 지능정보연구실을 맡고 계십니다.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제가 김 교수님이 쓰셨던 2014년이죠? 연구 보고서를 쭉 한번 읽어봤는데 정말 상당히 광범위한 문제를 잘 다뤄주셔서 오늘 좋은 얘기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김일권 교수님은 표준화입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쓸 건가? 표준화가 핵심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가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가 뭔가 산업으로 이를테면 성장하면 질이 좋아야 됩니다. 누구나 소위 가치 있는 어떤 그런 물건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밸류를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밸류가 가지려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다음 우리 모두가 사실은 건강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보건의료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그 건강하게 잘 살고 싶은 그 서비스의 핵심이 어떤 서비스면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두가 지갑 열겠습니까? 거기에 사실은 이제 표준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에 날개 달아주는 거고 산업적으로 그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공급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능하면은 채워 즉 공유해서 같이 활용해서 비용 덜 들게 하는 양날의 어떻게 보면 이제 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는 병원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를테면 IoT 디바이스나 여러 가지 실제로 집에서 가정용 기기들 쓰는 것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병원에 가서 그게 축적되고 있는 저장소 있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백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우리 복지부에서 아주 큰 일을 내서 진로정보 교류가 가능하도록 법도 고치고 고시도 이를테면 확립을 했습니다. 표준적으로 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마련을 했다 이런. 그다음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어서 그냥 저희가 기관마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다음에 발표하실 이제 암센터 쪽에서도 여러 가지 암 정보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암과 관련된 기술적인 국제적인 표준은 이런 거는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 안 좋겠습니까?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그다음 우리 지금 이제 메르스 사태 때 기관의 중요성을 충분히 아마 인지를 하셔서. 그다음 지금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이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지 바우처를 관리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지금 이제 보건소 시스템도 지금 개선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이슈를 한번 보죠. 뭐가 이슈냐? 그래서 사실은 병원이 대부분의 데이터를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환자 또는 고객이 병원에 갖고 오는 데이터도 그 병원의 질 좋은 데이터하고 같이 이를테면 그게 융합되거나 아이덴티파이 돼서 그게 같이 활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되게 기업하시는 분들이 항상 볼멘 소리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갖다 준 데이터를 돌려주는 예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거를 이를테면은 우리가 각각의 건강 프로파일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뭐 미국의 블루버튼 이런 거와 같이 내 건강 기록, 내 프로파일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주나요? 안 주죠. 그럼 그거를 이를테면 우리가 만들어서 줄 수 있도록 하려면은 결국은 거기에 뭔가가 투자가 돼야 되고, 그럼 그 투자되는 비용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이를테면 모은다. 아까 우리 추진단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실제로 병원에 중요한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청구 데이터는 이를테면 신병원을 통해서 건보에 가 있는 청구 데이터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거기에다가 지금 제일 중요한 그 데이터의 퀄리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또 이 코드가 붙어 있는 의미가 심평원이 정의한 의미대로 돼 있다. 그거를 다른 의미대로 쓰려면은 그걸 바꿔야 돼요. 그게 병원마다 어떻게 보면 다르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청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보험 급여주기 위해서 정의해 놓은 데이터다. 그거를 우리가 안 바꾸는 순간에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모아놔도 그 모아놓은 데이터의 저장소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양방향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표준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한국형 표준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언제나 글로벌 표준. 우리가 만든 좋은 기술을 글로벌하게 가져가서 그게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형 표준 되면 한국형 표준돼 있는 것부터 우리가 다 없애면 됩니다. 사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복지하고 아까 우리는 산업이 아니고 복지다라고 우리 배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같이 이제 이게 가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서비스가 이제 같이 가게 할 거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저 세 가지 관점에서 서비스 관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서비스 관점에서 생각을 먼저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국제표준기구 헬스인포메틱스 ISO TC 215에서 에이징 인 커뮤니티라는 국제표준을 미국 대표와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벌써 ISO 전체 기구의 TC로 지금 에이징 소사이어티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에이징 인 커뮤니티 즉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떤 지자체에서 노인들을 도우는 그죠?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 경제 관점에서 비용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우리가 보험과 관련된 민간보험, 실손보험 또는 생명보험 이런 보험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이를테면 주고 있는 소위 급여와 관련된 우리 국가보험 체계에서의 그 보험 정보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를테면 복지부에서 고시를 바꿉니다. 고시가 영준 몇 차례 바뀌는지 아마 그 IT 인력들한테 물어보시면은 수도 없이 바뀌어요 이렇게 이야기. 그럼 그 고시를 바꾸면은 그 바꾼 고시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누가 바꿔야 돼?
돈을 주는 쪽에서 바꾸지 않습니다. 돈 받고 싶은 IT 회사가 병원을 통해서 바꾸어서 그거를 허락을 받아야 돼요. 진병원을 통해. 이거는 글쎄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 시대에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밸류를 이야기하는데 밸류라는 거는 전체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이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퍼포먼스가 아웃컴이 얼마나 좋으냐. 근데 실제로 그 퍼포먼스 아웃컴에 대한 데이터가 왜곡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청구하는 관점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병원에서 청구할 때 실제로 의사가 나름 컨텍스트를 가지고서 디스크라이브하고 나름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로 데이터를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앱스트랙션을 시켜서 청구를 해야 되죠. 코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국제 표준 코드 스노맥 코드에서 ICD라는 소위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이를테면은 앱스트랙션을 시켜야 된다. 그것도 앱스트랙션 시킬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돈 많이 받는 쪽으로 앱스트랙션 시켜. 그렇잖아요. 그게 돈인데.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 왼쪽 편에 이 기본적인 이 시스템이 사실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시스템 바꾸는데 지금 뭐 삼성 엄청나게 돈을 투입을 했고요. 아산 지금 열심히 지금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빅5도 사실은 돈을 많이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병원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관련 부분이 상당히 밑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IoT도 들어오고 있고 프리시전 메디슨도 들어오고 있고 지금 새로운 것들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고 지금 저런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원하는 이런 서비스가 이렇게 많은데 거기다가 지금 이런 부분이 나름 의미 있게 작동이 되려면 이 중간에 프레임워크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체적인 일반적인 동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플랫폼이라는 거 우리가 버스 플랫폼과 기차 플랫폼, 공항 플랫폼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로 합의를 하고 그 합의된 거에 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현된 부분이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를 지금 저희 표준화하는 쪽에서는 이제 표준이 워낙 많으니까 그 많은 표준들을 컨텍스트에 맞게끔 이런 서비스에 맞게끔 우리가 잘 정리해 보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새로 요 AIC라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지난 토요일에도 지금 저희가 대구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AIC를 생각하는 문제는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간의 매칭 프로블럼, 어떻게 보면은 남녀 결혼 문제 뭐 여러 가지 매칭 프로블럼이 많잖아요. 근데 그 매칭 간단한 매칭은 아니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소학자한테 제가 요구를 합니다. 이 문제 좀 풀어봐라. 소학자가 포뮬리즘을 제공을 하면은 우리가 딥러닝으로 사실은 데이터 부호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재단에서도 지금 그런 뭐 융복합 연구를 시작을 국제적으로 봐줬을 때는 지금 이 용어에 상당히 열광하고 있습니다. 앞에 대문자 스마트입니다. 대문자 스마트는 소문자에 가진 이를테면 인텔리전트한 스마트 똑똑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앱이기 때문에 이 앱에서는 대체 가능하면서 리유저블한 기술이다 이런 얘기. 앱이 지금 우리가 하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보건의료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지금 요 지금 UI에 관련된 이 부분들은 HTML5와 자바스크립트로 만들면서 이거는 전부 다 소스 공개해놨습니다. 이 공개된 부분은 얼마든지 쉐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밑에 있는 겁니다. 표준 기술들이 이게 정보를 어느 그릇에 어떤 포맷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아직까지 마들에 대한 합의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하나 뭐 이를테면 검사 정보 시스템 측면에서 검사 패턴에 대한
소위 객관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표준은 지금 이제 이번 HL7 9월 미팅에서 지금 밸럿 지금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당연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고, 이 기술이 이를테면 프리시전 메디슨이 됐던 각 병원 시스템이 됐던 하나의 이를테면 인터페이스로 지금 동작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스코프는 지금 스트럭처드 데이터 캡처하는 부분. 지금 우리 뭐 복지회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지금 여러 기관의 지금 데이터를 같이 모아서 하려고 하면은 사실 기술적으로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도 많고요. 왜 내 데이터 내 뜻에 반해서 모아서 써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를테면은 우리가 표준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극복할 수 있냐? 병원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쓰고 싶은 데이터를 모아서 뭔가 질문이 있잖아요. 컨피던스 우리가 퀘션이라고 그러는데 뭘 하고 싶습니까? 라고 먼저 그 부분부터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뭘 하고 싶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컴퓨터적으로 확립이 돼서 그게 쓸 수 있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기관이 뭐 하면 됩니까? 데이터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게 못 만들어주면 그럼 그 시스템을 바꿔야죠. 만들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부분이 바로 스트럭처드 캡처에 대한 포맷을 나름대로 변경하는 어프로치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이 자료는 일본이 지금 막 시작한 클라우드에서의 국민 데이터를 이를테면은 돈 주고 사겠다라는 의도가 담긴 프로젝트. 데이터가 돈인 거죠. 내가 데이터 모아서 라이프 레코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올려주면 돈 준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어프로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R&D가 표준과 이를테면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보건의료는 산업이면서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더욱 글로벌 산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라고 생각을. 지금 DOD 미국의 지금 DOD가 이를테면 10 빌리언이니까 어떻게 보면 조 단위로 미국 전체 군병원,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군병원 현대화계획에 지금 조 단위로 돈을 투입을 하고 있고, BA 제한군인병원도 똑같이 그렇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전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시스템 하나 되는 거나 똑같은 세상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표준은 언제나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표준한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주로 뭐 이를테면 표준과 관련해서 지원을 받는 것은 산업부에, 왜냐하면 산업부에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복지부에 도메인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복지부에 가서 협력해야 되고, 미래부의 어떤 그런 발전적인 연구와 같이 어깨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4차 산업을 여러 기술적인 발전이 이를테면 많은 이네이블러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소위 우리가 강을 건너야 되는 다리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차원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차원 높은 거에서 가장 핵심은 저는 콜라보레이션이고 융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IT를 근간으로 해서 도메인을 보는 거지 도메인에서 IT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 약사 도메인에 있는 분들하고 언제나 인터랙션 하면서 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확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표준적인 정면에서 봤을 때 저희도 참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거가, 국가 간의 표준기구 아이소나 IC, WHO 뭐 이런 국가 간의 표준기구가 HL7이나 IH 이런 민간 중심의 표준기구에 밀린다라는, 전문가가 그쪽에 더 많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표준을 빠르게 개발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같이 하모나이즈 할 건가가 숙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지어낸 용어는 아니고 다른 분들이 많이 쓴 용어 중에 하나가 원스톱 서비스 하자.
같이 어쨌든 협력해서 그 윈도우를 보면서 가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요청드리면서 기대했던 것은 이제 워낙에 이쪽 분야에 아주 뭐 전무후무한 전문가시기 때문에 명쾌하고 클리어한 답을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표준화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이런 합시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더니 또 그쪽도 고민은 고민대로 많네요. 걱정이 더 많아요. 늘 그렇듯이 이 문제도 여러 가지 논의하실 게 많을 텐데 마지막 모든 연자분 발표 끝나고 패널 디스커션이 있습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 피곤하실 거고 다음 연재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다음은 이제 지금 김일건 교수께서 제기하신 의료기관 간에도 문제가 있고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면 암센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암 등록은 암을 모든 병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지금 융합하고 있는지 첨단에서 계신 정승현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겠습니다. 국립암센터에 계시고 빅데이터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정승현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암 빅데이터와 암정말 레지스트리 구축 그러면서 거기서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빅데이터 관련한 부분의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마켓이 커진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인프라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가장 이 암 관련한 부분에서 유망한 기술은 뭐냐면 임상 유전체의 정보 관리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할 것이냐의 기술이 지금 유망받고 있는 기술이고요. 해외에서도 모든 나라들이 이런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려본 그림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왜 내가 활동한 게 여기 빠져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상당히 제가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저희 나라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EMR을 시작을 했습니다. 2003년에 독보적으로 EMR을 도입을 했고 우리 현재 2014년 기준으로 해서 EMR 보급률이 92%입니다. 아직도 미국에서 2007년에 EMR 보급률이 14%였고 그다음에 2014년에 88%로 보고가 있는 거에 비하면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가장 빨리 가장 전폭적인 EMR을 도입해서 환경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상당히 많은 공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얘기를 할 때 잃어버린 10년이 있다. 일본에게만 잃어버린 10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빨리 패스트 무버로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 전략들이 만들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현재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계속 뒤처지고 있는 현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주체와 정확한 로드맵이 만들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라고 판단이 들고 그렇지만 아까 백로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정보정책과가 신설이 되고 그리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통해서 계획이 만들어짐을 통해서 아마 올해가 이런 제도약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이게 힘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런 통합적인 의료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계획을 마련을 하려면 그것이 실제로 윌리엄의 돌스프가 될지 아니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인자 중에 80% 90%가 2020년에는 다 통합적으로 수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제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와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지를 보인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10만 명의 각종 이종 데이터를 모아서 시작하는 정밀의료 코호트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실제로 나온 반응은 뭐냐면 법의 문제도 있고 규제도 문제도 있고 보안도 문제가 있고 국민의 인식도 문제가 있고 해결할 기관도 없고
예산도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었고 아직도 자초 상태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좀 희망적인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로드맵이 저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 분야에서도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관련해서 필요로 하는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으고 관리해서 현재의 보안 수준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를 국민암센터에서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암센터가 같이 국가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국가암 데이터를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진료와 임상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연구 데이터, 공공 데이터들을 모두 다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개방하고 활용이 가능한 방안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계획의 근간입니다. 그 계획을 만드는데 가장 실용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각 암종별 레지스트리를 만드는 일. 기존의 레지스트리는 학회라든지 연구자 개인이 만들어 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생기는 많은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관리상의 문제들, 그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파워의 한계 등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조금 더 많은 데이터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암종별 레지스트리 구축을 시도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레지스트리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뭘 모으자 하는 겁니다. 실제로 표준화라는 일을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책 한 권의 표준화 정책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암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많은 연구 보고서라든지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많은 레지스트리 사례를 검토를 해보면 실제로 필요한 항목들은 200개에서 400개 항목을 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병원에서 통용되고 있는 전부의 용어라든지 전부의 데이터에 대한 표준이 아니고 실제로 암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고 필요한 데이터 부분에 대한 표준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취합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추출할 것이냐, 실제로 암종마다 아니면 기관마다 아니면 원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추출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런 방법들은 계속 지속 가능한 데이터 관리 계획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나왔고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의를 담아서 항목 정의서를 작성을 하고 이런 항목 정의서를 공개를 해서 이런 관련된 연구를 하거나 레지스트리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항목 정의서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레지스트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사실은 기관 안에서 이런 잘 구축되어 있는 의료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들이지 않고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론이 만들어진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제 방법론을 설계를 했고요. 사실 모든 병원에서 제일 걱정하는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필요한 데이터들은 병리 검사 결과지라든지 수술 기록지, 영상 검사 결과지 같은 정형화되지 않은 문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단 실제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 문서를 생성하는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어떤 합의를 도출해내느냐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면 병리검사 결과지를 작성하는 병리과 선생님들하고 협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데이터가 추출이 가능한 형태로 서식을 개선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추출되는 것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야에 한꺼번에 합의를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협력이 가능한 병리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협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외래에서 환자가 설문을 통해서 작성된 데이터가 한번 이런 비정형 문서로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건 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거기서 실제로 환자가 입력할 때부터 데이터를 입력하게 만드는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해서 가능한 모든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안 체계와 관련된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다음 연장께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이런 레지스트리를 저희 암센터 내에서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가 내에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에 한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희 국민암센터에서 맡는 역할은 뭐냐면 이런 레지스트리를 만드는 인프라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맡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항목을 어떤 데이터를 모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서는 전문 학회가 역할을 맡아서 전문 학회와 국민암센터가 연계해서 레지스트리를 만드는 체계를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전립선학회, 대한폐암학회 그리고 췌장암학회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은 지금 모델을 위해서 전립선을 선택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희귀 난치암 중심의 암종별 레지스트리를 구축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종별 레지스트리는 결국은 병원 내에서 만든 레지스트리를 학회 중심의 레지스트리로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환자 중심의 레지스트리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 수집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암종이 있는데 A라는 암종의 환자들이 비만한 환자들이 오래 사는지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조금 더 오래 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병원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계청이라든지 중앙암정보본부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하는 데이터를 또 추가적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리를 만들어서 결론을 만들었고 좋은 논문에 실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하나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개별 의료기관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공공 데이터와 연계하는 과정에서 또 엄청난 노력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결국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공단에 가서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실에 데이터 분석을 일회를 실행을 하고 데이터 레지스트리는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데이터 활용 연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개별 연구 하나당 필요한 단가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이 중요한 창의적 아이디어 중심의 연구가 아니고 누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지고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느냐가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는 현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5억 내지 10억을 모을 수 있는 빅가이가 되면 좋은 논문을 쓰는 거고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런 돈이 없으면 논문을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아이디어 위주가 아니고 비용이 드는 연구비 싱크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의 데이터를 선물 자원 정보 데이터를 아니면 임상 정보 데이터를 만든다, 포트 데이터를 만든다, 목적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목적의 데이터를 만들 때도 실제로는 그때마다 비용이 새로 들어가요. 우리가 코어 데이터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기관 내, 병원 내에서도 이런 코어 데이터를 활용해서 각 데이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형태가 아니고 실제로 원하는 쪽에서 다 새로 만들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제로 데이터 활용이 안 되고 비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그러면 의료정보에 굉장히 데이터가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는 10%가 안 돼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는 건 진단, 투약, 환자 정보 이런 정보들 외에는 사실 활용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영양, 재활, 간호 이런 정보들은 저희가 그런 걸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해도 실제로 데이터가 우리가 사용하는 것하고 정의가 다르고 그리고 추출도 어렵고 그다음에 어떠한 사건별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는 전혀 연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10% 미만이라는 거죠. 그런 문제는 각 영역별로의 정보의 이질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요. 실제로 간호사가 기입한 신경계의 문제와 의사가 기록한 신경계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결국 간호정보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추출의 어려움도 아직도 여전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라는 것은 시간 관계로 이어진 것이고 청구 위주로 만들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사건 위주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렴이라든지 아니면
외상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열이 났다든지 뭐 이런 것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시간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단뿐만이 아니고 병원에서도 그 여러 가지 만들어진 데이터 테이블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연결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환자 중심의 레지스트리 구축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이 데이터는 전체 환자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많은 보여준 미래의 데이터는 실제로 90% 정도의 데이터는 우리가 병원 안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결국 환자가 중심이 돼서 데이터를 만들어 나갈 수가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것은 환자는 결국 병원에서 제공해주는 이미지 스캔을 통해서 주어지는 두툼한 자료 하나밖에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USB로 만들어지는 데이터로 전환이 가능한 데이터가 환자 손에 주어지고 그럼을 통해 가지고 다른 90%의 의료정보 데이터가 합쳐져야지만 정말 진정한 의미의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전체 환자가 평생 가져가는 삶 동안 만들어지는 데이터에서 병원에서 만들어낸 의료정보는 0.4TB. 저희 병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의료정보가 한 사람당 영상 정보를 제외하고 주어야 하는 정보가 몇 기가쯤 되냐라는 질문을 하면 제가 항상 1기가에서 2기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USB 하나로 충분한 양인 거죠. 미국에서는 100만 명 코호트를 얘기를 하면서 결국 All of Us라는 프로젝트로 변화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환자가 중심이 되고 환자가 이런 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의료 정보라든가 이런 걸 수집하고 환자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빅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양방향으로 해서 데이터를 제공한 환자에게 양질의 데이터를 다시 제공을 함으로써 양방향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가 중심이 되는 데이터 수집과 활용 계획이 만들어져야지만 앞으로 조금 더 큰 빅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저희 국내암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빅데이터 계획은 현재는 암진료 임상 데이터, 암오믹스 데이터, 공공 데이터, 연구 데이터에 머물지만 앞으로는 이런 미래의학과 관련되어 있는 나머지 90%의 데이터를 모아서 지금 현재 150만 명쯤 되는 암 생존자에게 실질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의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세균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국립암센터 같은 이 막강한 기관에서도 또 암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레지스트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만 호소하고 계신데 참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 잃어버린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 선진국들에 비해서 이런 거를 법제화하고 정형화하고 어떻게든지 이 실무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노력이 많이 부족해서 언제까지만 이렇게 논의만 하고 있을 건지 그게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답답합니다. 여기 대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패널 토론 시간에 명쾌한 답을 좀 서로 제시하고 그것이 꼭 뭐 채택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토론 시간을 좀 기대하면서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도 역시 세 분의 연자와 세 가지 토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당 서울대에 계신 황희 교수께서 맡아주실 거고 제목은 거점 병원 기반 진료 정보 교류 시스템 확산 및 운영 고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분당 병원이 주변 병원과의 이 연계를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정보화에 매우 강한 병원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사업을 지금 주도하고 계신 황희 교수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 정보화 추진단의 단장도 맡고 계시고 여러 가지 막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 있으실지 아주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황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분당 서울대학병원 황희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정보 교류, 진료 정보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분당병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소개하셨던 보산원의 그 보건의료정보 추진단에서 지난 3년간
R&D로 했던 보건의료 정보와 로드맵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드디어 작년부터 이제 복지부에서 확산 사업으로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거점 병원 단위로 지금 확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주관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료정보교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딱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우선은 진료정보교류라는 말에 대한 데피니션, 그러니까 정의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되게 컨퓨전을 가지고 헷갈려 하십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김일공 교수님이 아까 잃어버린 10년 말씀하셨는데, 잃어버린 10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를 저희가 되짚어 보면 많은 부분의 책임이 사실상 병원이나 의료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료정보 교류라는 거는 의료정보의 정책과 그다음에 아카데미아에서 다루고 있는 명백한 데피니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뢰 시스템 내지는 회송 시스템을 진료정보 교류라고 의료계 스스로에서 말하면서 지난 2010년에 이게 확산 사업을 가는 거를 스스로 발목을 잡고 가로막았던 게 의료계의 현실이고, 그로부터 한 5년을 그렇게 해서 지지부진 하고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국제 동향이나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이제 다시 진료정보 교류가 제자리를 찾아 들어오기 시작한 게 불과 한 2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진료정보 교류 안에도 이런 방법으로 하면 데이터를 다 올릴 수 있다. 모든 데이터나 표준이나 시스템은 각각의 명확한 목적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한 그 정보의 전달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한 학계에서 왜곡된 정보가 자꾸 정책을 담당하는 쪽으로 올라가면서 국회나 혹은 복지부에서 정확한 정보를 못 받게 되면서 올바른 의사결정이 자꾸 미뤄지거나 혹은 잘못된 결정으로 가거나 이러면서 오류가 반복되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프로젝트들을 자꾸 반복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복지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의 말씀을 소개를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좀 더 레디컬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진료정보 교류가 사실 나중에 AI나 오늘의 주제인 뭐 환자 중심의 의료정보와 어떻게 연계가 될 건가는 어떤 형태로 가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면 무엇이 좋을 거다라는 거는 능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갈라파고스 내지는 외딴 섬에 있는 새처럼 살지 않으려면 밖에 나가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국제 표준 내지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가 있는데, 한국형 혹은 한국화 혹은 우리나라만의 스탠다드 이런 얘기 자꾸 하면서 그 흐름에서 자꾸 벗어나려는 것들이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로 제가 시작을 해서 그렇지만, 분당병원의 역사라고 하면 진료정보교류의 역사는 사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가 복지부에서 R&D 정책으로 이제 저희가 펀딩을 받아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2년 동안 설계하고 개발해서 2008년부터 실제 분당병원 주변에 약 50개 정도의 1차 병원들하고 진료정보 교류를 시행을 했고, 2010년에 복지부에서 셧다운을 했죠.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확산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 병원이 매년 거의 한 4천만 원에서 1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7년 동안 분당병원은 외부의 도움 없이 분당병원 자체 예산으로 지금까지 정보 교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2013년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차세대 정보 시스템이라는 2.0을 바꾸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진흥원과 함께하는 R&D를 3년 동안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고도화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아키텍처는 이제 1개 그 거점 병원과 N수의 1차 병원과의 정보교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거점 병원 주로 1대 N의 그 진료정보 교류 구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시스템 아키텍처고, 나중에 소개해드릴 그 이제 국가 단위의 시스템 아키텍처는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N 대 N의 그 정보 교류를 기준으로 한
아키텍처 설계가 되어 있고 크게는 레지스트리와 레포지터리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서 레지스트리에는 주로 인덱스 정보나 환자의 그 아이덴티파이어 정보 같은 것들이 올라가고 수진에 대한 각각의 비지트 정보가 올라가게 되고 레포지터리는 각각의 거점의 레포지터리가 있으면서 실제 컨텐츠 CDA 문서에 저장된 형태의 컨텐츠는 레포지터리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진료정보 교류 2006년부터 저희가 하고 2014년부터 복지부와 함께 다시 R&D를 하고 고가 확산 사업을 하는 과정에 여러 차례 공청회나 혹은 뭐 여러 차례 그 홍보 내지는 토론 이런 것들을 거칠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두 가지가 하나는 프라이버시 시큐리티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용어 표준을 그 국내 용어 표준을 쓰기 때문에 이게 일부 내지는 꽤 많은 부분이 국제용어 표준이랑 매핑이 안 되거나 이제 일치가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정보교류를 어떻게 하냐 그걸 다 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지금 현재 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R&D 펀딩에서 했던 병원들이 저희 병원 외에도 이제 부산대 그리고 미래부에서 펀딩을 했던 경북대와 그 대구 중심의 거점 병원 그리고 세브란스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했을 때 실제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용어 표준의 범위를 가지고도 충분히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서로 정보 교류로 호환이 되고 데이터 쉐어링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CDA 문서 생성 도구라는 거는 이제 그 정보 교류 표준을 정하는 뭐 일종의 한 스탠다드가 IH 커넥터드 온이라는 데서 정하게 되는데 거기서 HL7 CDA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 버전 2.1로 지금 기준을 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기본 정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정보로 필수와 이제 그 옵셔널의 경우는 필수는 1, 2, 3차 상관없이 모든 병원에서 정보를 주고 받을 때 그 플로우를 타야 되는 정보고요. 옵셔널인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3차 병원 위주로 1차 병원에서 쓰기엔 너무 복잡한 정보 내지는 별로 의미 없는 정보들은 이제 좀 더 간소화해서 사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됐고 이거는 2016년 1월 13일, 11월 13일 날 행정고시 표준고시가 나갔고 행정예고됐고 1월 1일 날 반영되었습니다. 마찬가지 꽤 많은 상세한 정보, 특히 이제 뭐 예방 접종 내역이나 생체 신호까지도 이제 미래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지금 각각의 표준 항목으로 정해져서 되어 있고요. 분당병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병원에 주로 환자를 많이 보내주시는 한 40개에서 50개 사이의 1차 병원과 지금까지 거의 10년 이상을 이제 정보교류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과, 소아과가 제일 많고 실제로 한 보시면은 1년 정도 남으시면 3,000건 정도. 저희 병원이 실제로 의뢰를 받는 환자가 한 27,0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환자의 한 15% 정도가 이제 이 온라인 진료 정보 교류 시스템을 통해서 의뢰를 받고 회송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보시면 남녀 성비도 비슷하고 의뢰서 그러니까 1차 병원에서 저희 쪽으로 환자를 보내실 때는 평균 한 섹션당 그러니까 섹션에 2.1개 정도의 섹션의 정보를 포함한 의뢰서가 발생을 했고 소견이나 진단 내역 위주로 주로 작성이 됐고요.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면 이제 치료를 마치고 1차 병원으로 보내는 회송하는 경우에 리퍼백을 하는 경우에는 약 4개 정도의 섹션 정보가 포함이 됐고 거기에 소견과 진단은 100%다 포함이 돼서 1차 병원 선생님들에게도 저희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정확히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 정보 교류 및 처방 패턴에서는 그 뭐 이거는 이제 설문조사와 만족도 조사, 유저 그 익스피리언스 조사를 통해서 한 거고요. 주로 소견과 진단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이제 처방 패턴이 변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만약에 지금 제공된 정보가 없었으면은 처방 패턴이 변했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훨씬 더 다수였고 특히 검사 처방, 약물 처방, 처치 처방 같은 경우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유의미했던 거는 이제 복지부에서 R&D를 하고 그 후에 저희가 5년간 저희 자체 운영하면서 나온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이런 정보교류 시스템이 한 거점 병원에서 10년 정도 작동을 했을 때 전체 의료비를 얼만큼 줄일 수 있었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고
IGMI를 퍼블리시 할 때 저희가 약 적게는 한 8%에서 많게는 13% 정도까지 의료비의 총 지출이 줄어들었다. 환자 사이즈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각 개개인의 의료비로 보면 그 돈이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일 수 있으나 그게 국가 전체의 메디컬 코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기술을 적용을 해서 과연 2% 3%를 메디컬 코스트를 낮출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 정보의료 시스템이 가지는 여러 가지 환자의 편익 또 뭐 진료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거 그다음에 올바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불필요한 검사를 안 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가면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추론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은 세브란스와 부산대 그다음에 대구 경북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까지를 해서 추진단에서 다시 똑같은 스탠다드를 놓고 실제로 이게 거점이 넓어졌을 때 메디컬 코스트가 어느 정도 세이빙이 되는지를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나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는 1차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과 대개 그 카운터에 있는 간호사 두 사람이 모든 행정 수납까지를 다 하는 구조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만들어진 2차, 3차 병원에서 만들어진 이런 정보교류 시스템이 1차 병원에서 그 정보를 다 채워놓고 보내고 받고 하기에 상당히 불편하신 점이 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효과 분석 모니터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진단에서 그동안 했던 일들 중에 이제 보건의료정보와 2020년 미래상이라고 해서 의료기관, 정부, 산업계 연구자, 국민의 측면에서 이런 정보교류 시스템이 확산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 자료는 사실은 그 진흥원 홈페이지에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열어서 보실 수가 있고요.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맞춤형 의료의 기본적인 백데이터로 이제 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가 건강 관리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연구용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혁신적 의학 연구를 할 수 있다. 근데 연구자의 경우는 사실 이 정보교류 시스템은 연구를 타겟팅한다기보다는 이제 실제 진료 현장에서 프랙티스에서 쓰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 베네핏이 그렇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산업계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정보교류 시스템을 확산을 하면서 실제로 국민들이 더 편리하고 유연하고 안전하고 정확하고 공평하게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전략 계획이고요. 그에 따라서 작년에 복지부에서 그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국회를 제가 알기로는 거의 수십 번을 이 문제 때문에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다양스럽게 정보교류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작년에 마련이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올해부터는 예산을 통해서 이제 시범 사업이나 혹은 연구 과제가 아닌 실제 확산 사업의 형태로 올해 공모를 했고 거기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병원들 외에 2개 병원, 2개 권역이 더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아마 10월 정도가 되면 인스톨이 다 끝나서 올해 말부터는 실제로 현장에서 액팅을 하게끔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기존에 그 진행됐던 왼쪽에 있는 부산 거점이 부산대병원, 서울 거점, 경기 거점이 세브란스와 저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고요. 현재 올해 진행하고 있는 게 충남대를 중심으로 한 충남 거점 그리고 전남대를 중심으로 한 전남 거점이고 이게 이제 복지부에서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예전에 이제 과제로 할 때는 뭐 50개 병원, 뭐 30개 병원 그런 게 큰 리미테이션이 없었는데 사업으로 하시니까 상당히 힘들게 뭐 100개, 뭐 200개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 말씀을 주셔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레포지터리 그 중앙에 그러니까 각각의 레포지터리는 각 거점 병원에 저장이 되고 있고 레지스터리는 국가중앙 레지스터리가 지금 대전에 있는 G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 지금 기존에 있었던 부산, 서울, 경기 거점에 있는 레지스트리도 전부 G클라우드에 올라오는 걸로 솔루션 수정이 마쳤고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산 사업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지역 거점 2개와 공공병원 하나, 그다음에 협력 병의원 병원 453개, 그리고 부산시는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2,000개를 연결을 한다. 내년까지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영상 정보 교류가 사실 실제 다이콘 파일을 올려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많아서 이번에 확산 사업을 할 때 영상 정보 교류를 위한 그 기술적인 개발은 다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장소로 구축을 하고 이게 메인티넌스, 서스테이너블하게 메인티넌스가 가능한 건지를 한번 좀 보자라는 의미에서 영상 정보 교류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환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본인의 그 정보에 대한 컨트롤러빌리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 절차뿐만 아니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혹은 부분적인 동의, 예를 들면 나는 특정 진료과 뭐 산부인과나 정신과 병력에 대해서는 안 올리겠다라고 하거나 혹은 특정 병원에 대해서 나는 비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풀 컨트롤러빌리티를 환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동의 시스템의 개선. 지금 현재도 이제 특정 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필터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병원까지를 그렇게 적용해서 가는 쪽으로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 부산 지역에서 의료기관 확대 범위가 굉장히 대규모로 일어날 거고, 개인정보 동의 제공, 그다음에 청구 시스템 연계, 병원의 각 EMR 이걸 하려면 특히 1차 병원 쪽에서는 솔루션의 수정이 좀 일부 일어나야 돼서 1차 병원 쪽에 그 솔루션을 프로바이드하는 이제 뭐 유비케어나 여러 메이저 벤더들의 협조를 얻어서 병의원의 EMR 개선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가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경기, 서울, 그다음에 충남, 전남, 그리고 부산, 그리고 대구까지 해서 최소한 6개 거점 지역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각 거점당 50개에서 100개씩의 그 협력 병원들의 정보 교류가 일어나게 되면 그런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에 의료의 편의성, 의료의 질, 그리고 뭐 메디컬 코스트의 차이가 얼마나 날 건지에 대해서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운영을 해보면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현재는 이제 조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테크놀로지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자의 정보 보호 문제, 또 환자의 소비자 보호 문제 이런 쪽으로 두 연재가 남아 있습니다. 경희대학의 신수용 교수님께서 우선 빅데이터와 AI 시대의 의료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교수시고 이 분야에 있어서는 과거에 아산병원에서도 쭉 많이 연구를 하시고 주의가 깊으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신수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그 비식별화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빼고 이미 그 부분은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아서 제 경험상 뭐가 문제였는지를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다른 연자분들을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안 하실 것 같아서 지금 뭐 타이틀에도 보면 이제 뭐 빅데이터와 AI 시대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머신러닝이나 특히나 딥러닝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소위 말한 과도한 하이프, 그러니까 기대가 불고 있어서 그걸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왜 이런 걸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원래 제 전공이 머신러닝이라서 그래도 좀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준비를 했고요. 일단 기계학습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기계학습은 말 그대로 기계가 학습을 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기계도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어떻게 공부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기계 딥러닝일 수도 있고 뉴럴넷일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쓰는 겁니다.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근데 기계가 장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람은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놀아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기계는 24시간 365일 그냥 데이터를 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실패가 있었는데 최근에 딥러닝이 그 학습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요즘에 딥러닝을 안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빅데이터 어쩌고저쩌고 통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빅데이터라는 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있고요.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걸 하려면 사람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문제지 한 권 푼 사람, 2권 푼 사람, 3권 푼 학생이 있을 때 많이 공부하는 학생이 훨씬 더 잘합니다. 기계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머신러닝이라는 그래서
기존에는 그걸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 통계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을 쓰고 있는 걸 뿐이고요. 그래서 뭐 요즘 빅데이터 시대에 통계를 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을 해야 되고 딥러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계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통계가 잘할 수 있는 걸 굳이 딥러닝을 할 필요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잘하는 부분이 다를 뿐이고요. 그리고 머신러닝도 열어보면 다 수식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통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방법을 딥러닝이 찾아냈을 뿐인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요즘에 AI를 이야기를 하면 딥러닝이 AI 이꼴 딥러닝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오해가 좀 심하게 있으신 거고요. AI가 있고 그 중에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해오던 심볼릭 AI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말하는 전문가 시스템, 룰 베이스 엔진을 만들던 그 분야가 있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확장돼 나간 게 온톨로지나 시멘틱스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머신러닝이 80, 70년대, 80년대부터 많이 했고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딥러닝은 이제 솔직히 뉴럴net부터 히스토리를 따지면은 한 60년대, 50년대, 60년대부터 했던 알고리즘들이고요. 다만 한 2000년대 중반이 넘으면서 획기적으로 뭔가 브레이크스루를 찾았기 때문에 지금 뜨고 있는데 서로 다른 영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과도한 기대는 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저렇게 요즘에 뭐 딥러닝 때문에 잘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밑에 요 네모만 보시면 이게 알고리즘이 처음에 개발됐던 시점이고요. 이게 그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데이터가 공개된 시점입니다. 보시면은 알고리즘이 나오고는 대략 한 평균 18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스루가 생겼고요. 근데 데이터는 보면 공개된 지 3년 만에 브레이크스루가 생깁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알고리즘이 좋은 게 나와도 데이터가 없으면 말짱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데이터고요. 결국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알고리즘이 아무리 뭐 별로 안 좋은 알고리즘이 있더라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데이터인 거고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모아서 잘할 거냐가 빅데이터라는 거의 중요한 시점인 거고 이 슬라이드는 특히나 딥러닝을 할 때는 뭐 요거에 반대되는 논문도 좀 나와 있습니다만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여기 중간에 약간만 읽어보시면 되는데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성능이 리니어하게 똑같이 증가를 합니다. 데이터를 더 주면 성능이 조금씩 더 올라갑니다. 결국 많으면 많을수록 잘한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빅데이터가 의료에 들어오면서 아까 앞에 발표자분께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빅가이들, 연구비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좋은 논문을 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돼서 좀 그 부분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환자의 데이터에서 1000명을 모으는 것보다 2000명을 모으는 게 좋은 거고 10,000명을 모으는 게 좋은 거고 100만 명을 모으는 게 좋다라는 거는 이미 이렇게 수학적으로도 증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쓸까라는 건데 데이터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 데이터를 환자 데이터를 쓰려면 첫 번째 동의서를 획득을 하거나 두 번째로는 비식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동의서를 얻는 부분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예를 들어 뭐 10,000명이 넘어가고 10만 명이 넘어가는 환자들한테 일일이 동의서를 받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비식별화라는 것을 선호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 비식별화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은 국내의 견해는 여기 있는 입법조사처에서 한 5월달에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국내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에는 보면은 다양한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랑 법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공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학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ISO 김일건 교수님이 활동하고 계신 ISO 쪽에서 이런 퓨더나마이제이션 한국말로 하면 가명화에 대한 표준안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그리고 IH라고 해서 인테그레이티드 헬스케어 엔터프라이즈라고 그러니까 헬스케어 IT 시스템을 만드는 난 다음에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인증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디아이덴티피케이션이란 가이드북을 발표를 해서 화이트 페이퍼를 발표를 했고 이걸 보시면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표준 개발 기관인 니스트에서도 보면은 이런 데이터가 화이트 페이퍼를 이미 발표를 해놨고요. 이런 것들에 다 기반이 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미국에는 히파입니다. 미국의 보건의료를 다루는 가장 기본법이고 중요한 특별법 중에 하나인데 이 히파에 보면은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다루는 거에서 익명화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이프 하버고 두 번째가 엑스퍼트 디터미네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엑스퍼트 디터미네이션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통계학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서
아주 작은 리스크가 남아 있으면은 오케이 인정을 하겠다라는 방법이고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이 히파 에펙스퍼트 디스미션 메소드랑 똑같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프하버는 뭐냐면은 18개의 그 개인 식별 건강 식별 정보를 정의를 하고 그 18개를 100% 완벽하게 지우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지운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엑스퍼트 디터미네이션을 더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런 걸 바탕으로 심지어 요즘엔 어떻게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그 미국 의학회 IOM에서 그러니까 De-Identifying Clinical Trial Data의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이제 향후에 임상 연구에 대해서도 제약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발표를 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데이터는 공개가 될 거고 더 많은 연구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그 익명화돼서 정리가 잘 돼 있는 곳이 캐나다인데 캐나다에서는 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요. 특히나 UK에서도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비식별화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아주 예외 사항 하나를 가지고 재식별화가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통 뭐 의료계에 오셨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드릴 수 있냐면은 의사분들은 자기 환자 데이터가 비식별화 데이터라 누군지 알 수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펴시는데 그 논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법적으로 막아버리는 게 뭐냐면 그 영국에서 나온 그 코드 오브 프랙티스인데요. 영국에서는 이 UK ICO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의도된 공격자, 그러니까 모티베이트 인트루더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 의도된 공격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전문적인 IT나 해킹 기술을 몰라도 되고요. 해당 영역의 전문가는 제외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어 환자 데이터를 볼 때 의사들이 이 모티베이트 인트루더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냥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검색을 하고 책 같은 걸 찾아봐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낼 수 있는 경우에만 재식별화가 됐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도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주 희귀한 케이스, 예를 들어 뭐 연예인 한 명, 유명한 정치인 한 명이 비식별화되는 순간, 재식별화되는 순간 이 비식별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항의가 들어오고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빨리 도입을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국이랑 캐나다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쭉 다 소개를 해드린 거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가이드라인인데요. 뭐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의 히파에 있는 그 액티브 디터미네이션 메소드랑 거의 동일합니다. 유일하게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관이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히파에서 18개에 대해서 제고시를 해준 거였고요. 우리나라는 알아서 기관이 정하십시오라고 했던 거고 비식별 조치를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평가단을 운영을 하는데 그 의무사항으로 뭘 도입을 했냐면은 K 익명성, 영어로 K 애너니머티라는 걸 도입을 했고 쉽게 말해 저게 뭐냐 하면 이게 10 익명성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 비식별화된 데이터 안에 동일한 아이템이 10개가 있어야 됩니다. 10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이게 K 익명성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일단은 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불만은 많습니다만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로 봐서 말씀을 드리면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K 익명성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난 뭐 혹시 여기 참석 하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그 프레스 센터에서 서울대 법대 주최로 비슷한 심포지엄을 하루 종일 했었습니다. 국제 심포지엄을. 그래서 캐나다에 아까 보여드렸던 캐나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비식별화 전문가분이 오셔서 개인적으로 다 물어봤는데 K 애너니머티를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돌려서 이야기는 하는데 제가 나중에 반복하면서 따로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된다라고 아예 단정적인 답변을 주셨고요. 저도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심플한 예가 영상입니다. CT나 MRI 이미지가 있는데 이 영상들은 같은 사람에 대해서 같은 시간에 같이 찍더라도 사람이 약간 몸을 틀기 때문에 동일한 영상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K 애너니머티를 도입을 하면은 예를 들어 5 애너니머티면 무조건 동일한 영상이 5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랑 동일한 이야기고요.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고 또 검사 결과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경우에는 예를 들어 혈액 검사만 해도 수십 개, 수백 개를 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인 여러 가지 검사들을 많이 증검이나
다른 핵의학 검사 같은 것을 했을 때 검사 칼럼이 쭉 많아졌을 경우에 이걸 캐노니머트를 지키려면 모든 값들을 다 그룹핑해 버려야 됩니다. 데이터가 인테그리티가 다 깨질 수밖에 없고 데이터가 왜곡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실 수 있는 연구의 수는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의료 데이터에 캐노니머트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여기서 가장 큰 여기가 요약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5가지인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라는 게 상당히 모호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공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공학을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공돌이기 때문에 용어에서 불만이 많은데, 불만이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정의가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그냥 개인정보는 나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노출되는 순간 아주 불쾌해 하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은 예를 들면 여기 제가 키랑 몸무게를 예로 많이 드는데 키랑 몸무게는 개인정보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걔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냐라고 물어보면 키랑 몸무게로 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극히 드물 겁니다. 아마 서장훈 정도 되면은 구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키랑 몸무게는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닙니다. 막 써도 되는 정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써도 되는 정보인데 이 키랑 몸무게를 그냥 썼을 경우에 좋아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서로 저는 충돌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서로 너무나도 다른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모든 혼란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있고 개인정보가 있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있고 민간정보가 있습니다. 레이어가 4개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론적인 구분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재식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누구도 재식별화에 대해서 정의를 안 하십니다. 이게 예를 들면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재식별화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게 개인에 대해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들을 알아내서 그 사람이 누군지 포인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많은 경우에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를 링킹해서 누군지는 모르나 연결이 되면 재식별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그러면 두 번째 것도 재식별화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습니다. 근데 의료 데이터인 경우에 밑에 걸 막아버리면은 할 수 있는 게 또 많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심평원 데이터랑 병원 데이터랑 결합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 법적으로는 무리가 있다는 것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실제로 시스템을 개발했던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그냥 명확하게 선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힘들다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 많은 부분 전 세계의 법 중에 이렇게 개인 식별 정보를 리스트업을 한 게 히파가 유일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 입장에서 히파가 참 준용하기 좋은 법안입니다. 모든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좀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식별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랑 결합을 해서 이것 때문에 더 힘들다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유전정보입니다. 유전정보가 그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냐 아니냐라는 이슈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전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유전정보를 개인 식별 정보라고 막아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 유전정보는 풀어놓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유전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법적 정의가 필요하고, 근데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신 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에서 워낙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해서 내가 네 애비다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리고 CSI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DNA 검사에서 범인 많이 잡아내고 계시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레퍼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친자 검사를 하려면 내 것만 뽑는 게 아니라 부모님 걸 같이 DNA를 추출해야 되고요. 범죄자를 잡으려면 크리미널 DNA DB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면 DNA를 가지고 개인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서 그 로 시퀀스가 아니라 베리언트 콜링을 해서 뭔가 예를 들어 뭐 브라카라든가 EGFR라든가 이런 유전자가 발견됐으면은 걔네 가지고는 개인 식별이 가능합니다. 이걸 다른 레이어로 봐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CT 영상 가지고 예를 들어 본스컬 CT 가지고 얼굴 영상 재합성하는 건 요즘 현재 기술로 가능하고 언론에서 보시면 가끔씩 뭐 몇백 몇천 년 전 미라 얼굴을 만들어냈다 이런 기사들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영상들이 실제로 생강 가서 찍은 얼굴 사진이랑 동일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이미지냐 아니냐 이런 것들 계속 이런 이슈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뭐가 있느냐? 제가 문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제식배라가 되니 비식배를 어떻게 하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도 나왔고 이 가이드라인에 개인적으로도 불만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를 하지만 이걸 떠나서 다른 영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의료 쪽에서 거기에 관심을 별로 안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컴퓨터 하신 분들은 의료에 접근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의료 쪽에 대해서 본인들이 연구하신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기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십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왜 유명해졌냐 하면은 애플이 이 기법을 써서 자기네들 고객의 데이터를 보호하겠다라고 발표를 한번 해서 많이들 한국에서도 기사에 많이 났었는데 얘는 어떤 거냐 하면은 데이터에다가 랜덤 노이즈를 줘서 원래 데이터를 변형시켜서 누군지 못 알아내겠다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이런 기법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 호모모픽 인크립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하는데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기법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할머니가 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금을 가공하는 세공인을 못 믿는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직등에 잘라내서 소위 말하는 삥땅을 칠 수도 있는 거고 못 믿겠으니까 이렇게 박스에다가 넣고 장갑을 넣을 수 있는 조각을 할 수 있는 장갑을 하나 만들고 열쇠로 잠궈서 박스를 줍니다. 그러면 이 세공사는 이 박스에 손을 집어넣어서 가공을 하고 목걸이를 만든 다음에 다시 주인한테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 아주머니가 열쇠로 목걸이만 꺼내서 목걸이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로 데이터에 대해서 전혀 접근을 안 하지만 쉽게 말해서 이 박스 안에서 암호화된 상태로 로 데이터를 핸들링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고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의료 쪽에 적용된 케이스는 거의 없고 이 홈로모픽 인크립션은 요즘에 유전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고 조금씩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국내에서는 하시는 분을 아직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도 좋다라고는 다들 인정을 하시는데 의료 데이터에 적용을 해온 케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게 뭐냐면은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해서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데이터 마이닝하는 기법들이 많이들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를 들어 비식별화든지 제식별화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으면 이런 식의 좀 다른 기술적인 접근을 해서 이런 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R&D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리아이덴티피케이션 어택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비식별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얘가 얼마나 제식별화된 위험도가 있는지 리스크 어널리시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데이터 중에서 그 리스크 어널리시스를 제대로 한 케이스는 심평원의 100만 명 코호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비식별화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식별화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면 정확하게 그에 대한 리스크가 얼마인지라고 밝히면서 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기술적으로 제식별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심포지엄에서 결론이 결국 뭐였냐면 비식별화하고 제식별화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리스크 베이스드 어널리시스를 해서 비식별화를 했을 때 이 비식별화된 데이터가 디스클로저 될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게 밝힌 다음에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안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이 데이터를 비식별화했으니까 믿고 쓰십시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슬라이드인데 개인정보도 100% 보호하면서 데이터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느님이 오더라도 신이 오더라도 불가능한 얘기고요. 이 옵티멀하게 개인정보를 다 파기를 하면서 모든 데이터를 쓸 거냐 아니면은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모든 걸 못 쓰게 할 거냐 이 적정한 점사에서 점을 찾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어느 접점에 찾을 거가 결국 정책이고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주셔야 될 부분은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이 선을 지키게 해줄 거냐라는 게 결국 규제 당국에서 해주셔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찾기 위해서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기술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이게 얼마만큼 실제로 활용도가 있으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거에 대한 방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수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 뭐 식별화, 비식별화, 뭐 혹은 이제 수선 이미제이션이나 애너니미제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되어 있는 방법론인데 앞으로 어떻게 이 개인 정보를 활용하느냐에 그래서 그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거기도 항상 함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따 토론에서 많이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연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기혁 교수님이십니다. 중앙대학에 계시고요. 오늘의 제목은 빅데이터와 AI 시대의 의료 소비자 보호 2 스마트 의료 서비스의 보안 이슈 및 대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교수님의 이 연구 업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늘 강의가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 게 이 산업 보안 쪽을 전공을 하시고 의료 쪽으로 이제 그거를 적용을 하시는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과의 이기혁 교수고요. 제 전공은 이제 디지털 인증 쪽입니다. 디지털 인증 쪽이 그 중에서도 생체 인증 쪽입니다. 생체 인증 쪽에서도 국제 표준인 파이도 쪽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문, 홍채, 지정맥, 안면, 행위 이런 쪽을 계속 해왔고 현재 그 표준화 활동도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 중앙대학교 내에 의료보안연구소에서 의료보안 관련된 부분들 병원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포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시고 또 보안 쪽을 발표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의료 쪽의 보안을 제가 좀 하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는 보안하고 또 보안 쪽에서 보는 의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는 보안, 즉 의료나 보건복지부에서 보는 보안은 사실 귀찮고 뭐 이거 해야 되냐 이런 측면이고, 이제 보안 쪽에서 보면은 이게 너무 미흡하다, 진짜 개인정보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차이가 너무 온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 의료 보안이라는 얘기를 쓴 얘기는 뭐냐면 의료 본래에 고유의 의료 행위를 하는데 보안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마트 의료 보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제가 좀 고민했고 또 연구했던 부분을 오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 진행진 쪽에서 고민하고 연구한 부분만 하지 말고 대책을 제시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대책을 좀 제시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꼭지는 한 3가지 꼭지입니다. 그래서 뭐 의료산업 변화는 아까 지금 전에 연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의료보안 쪽에 어떤 보안 위협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보안 위협의 핵심 요구사항이 뭐고, 그러면은 법적으로, 관리적, 기술적으로 어떻게 제한을 할 건지 이렇게 3가지 꼭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4차 산업기술 오늘 또 뭐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이 4차 산업 얘기하는데 저는 4차 산업을 AICBMW라는 걸로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A는 이제 머리죠, 머리. W는 웨어러블, 입는 겁니다, 저걸 다. 그래서 AICBMW, 그래서 A는 AI, I는 IoT, C는 클라우드, B는 빅데이터, M은 모바일, 그걸 다 입었는 웨어러블, 이렇게 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4차 산업기술이 AICBMW하고 의료가 만나는 거다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 오늘 빅데이터 얘기를 엄청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데이터가 로 데이터가 우리 병원에 엄청 많이 쌓여 있죠. 그 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있는 현재 있는 데이터를 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올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올랩이 미래를 예측하는 게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죠, 이쪽. 자, 현재 의료 환자 데이터, 환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볼 건가? 그걸 이제 빅데이터로 보고 그 위에 엔진을 얹는 게 AI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게 저는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보안에 관련된 부분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통신사업자죠. 정통망법에서 시작했습니다. 정통망법. 정통망법 우리 여기 연세에 드신 분들은 천리안도 뭐 생각하시고 많이 생각하시죠. 정통망법에다가 거기에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를 했죠. 정통망, 정보통신 이용망 촉진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작해서 이용자 보호를 떼어내서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꿨고, 그 다음에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떼어내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새로 신규로 만들었고,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서 의료법에 적용한 거죠, 사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통신망 사업자 다음에 금융 쪽으로 넘어간 거죠, 보안이. 금융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가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정밀의료 지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억 개의 진단서가 빅데이터 창고가 아닌 활용기술은 AI로 갈 거다. AI로 가면은 보안이 이슈가 될 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는 보안하고 그 다음에 이쪽 저같이 공학을 했던 사람들이 보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시각이. 자, 그러면은 4차 산업 기술과 의료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이슈가 뭐냐? 저는 그래서 5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뭐 아까 뭐 여러 연산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분산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 연계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클라우드 정보보호법도 생겼지만은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정밀 의료 병원 시스템 개발 및 원격이 AI에 활용되면은 클라우드 이슈가 분명히 생길 거다. 실제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FDA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제가 4차 산업 기술이라고 정의해 놓은 AIC의 BMW가 전부 다 무선으로 지금 뭐 의사 선생님 패드 가지고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워드라이빙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무선 캡처해 가지고 이슈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용 OS와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가 과연 OS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들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안전하지 않냐? 버그가 무척 많습니다.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의 OS도 하루에 2-3번 패치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개발자들이 어떻게 개발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료기기 개발자들이. 의료기기 개발자들이 기존에 했던 개발 소스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지금 의료 IT 기기 업체들이 인터페이스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전혀. 왜? 자기 시장이 무너지니까요. 인터페이스 하나도 안 됩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현재.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4차 산업기술과 의료 시스템에서 시큐리티 이슈는 아직은 좀 시간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알다시피 지금 내 정보가 신촌 세브란스에서 제가 진료를 받았는데 이 정보가 어디로 가는지 고객 즉 환자 정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환자의 개인정보 정의 자체가 의료 쪽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통신 쪽은 그다음에 금융 쪽은 다 돼 있어요. 의료 쪽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자, 통신 쪽 같은 경우는 정보가 가장 많은데 예를 들어서 개인의 신상 정보가 있고요. 통화 내역이 있고 단말 정보가 있고 금융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 쓰시는 내비게이션 정보가 있습니다. 의료 쪽도 의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뭘 어떻게 보호할 건지 비정형 데이터는 어떻게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가 아직 안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도 개인정보 말씀하셨는데 개인정보는 크게 법에 의해서 2가지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식별정보와 비식별정보로 돼 있습니다. 식별정보만 비식별화 정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슈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병원 정보 시스템은 안전한가? 첫 번째, 안전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병원 정보 시스템이 왜 안전하지 않냐면은 여기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75% 이상이 스토리지에 보관하고 스토리지에 보관하면서 꺼내보는 그 과정에서의 가장 이슈가 큽니다. 실질적으로 진료정보 부분하고 개인정보 부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데이터 DB에 저장하면서 꺼내보고 이 과정의 이슈가 가장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료 서비스에서의 보안의 위협은 뭐냐? E2E 보안을 다 해야 된다. 어느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CP&T 전 영역에 대해서 다 보완을 해야 되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의료 정보 활용 영역, 의료 정보 보관 영역, 그다음에 실제로 네트워크 구간, 그다음에 의료 정보 입력하고 추출 부분, 이 전 영역을 다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제가 9가지 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좀 정리해 왔는데 100남기 의무 기록 다 보죠. 이런 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그냥 덮어버렸죠, 사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제 금융 쪽 이쪽은 투팩트 인정으로 갑니다. MFA 방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무 기록 차단,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MRI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중소형 병원에 가보시면 의무 기록사 선생님도 계시고, 근데 SI 업체들이 다 와서 데이터를 다 보고 있죠. 그다음에 혹시 랜섬웨어 걸릴까봐 다 데이터 따로 백업을 자기네 회사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IoT 기반의 의료기기하고 병원 정보 방역 시스템 기술이 아직 적용 안 된 데가 많이 있고요. 아까 그 경북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표준을 보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11070 같은 보안 프로토콜 적용해서 PH 쪽 그쪽에 의료 게이트웨이도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전에 제가 좀 권장해 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보호할 건가를 먼저 한 다음에 활용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중소형 의료기관의 보안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상급 의료기관은 다 할만합니다. 예산도 있고 돈도 있고 조직도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소형 의료기관은 실질적으로 할 여력이 안 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진료하기 바빠요. 실제로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좀 열악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의료보안 시스템을 왜 구축 못했습니까? 라고 하면 돈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의료보안이 뭔지 모릅니다, 사실. 그리고 이거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인력이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뒤에 이제 대책에 나오지만은 관계 기관에서 이런 부분 홀 부분을 좀 막아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의료 개인 정보는 생성부터 폐기가 있습니다. 즉 환자의 개인 진료 기록이죠. 이게 생성부터 저장하고 활용하고 폐기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생체 쪽을 하지만은 생체 쪽도 이미 데이터가 많이 나가 있고, 실질적으로 의료 정보도 수십억 건이 지금 나가 있어서 신약 개발에 많이 쓰고 있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의료 정보의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법적, 관리적, 기술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된다. 즉 의료 정보의 개인 정보가 생성부터 폐기까지 전체적으로 다 보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정리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의료 정보에 있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신규 스마트 의료보안 서비스 발굴하고 표준화를 해야 되고, 특히 또 그 좀 미약한 중소형 의료기관에 대해서 안전한 의료정보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정보 생명 주기별로 보안 요구사항 통합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 기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병원하고 중소형 병원 차이가 너무 큽니다, 사실. 빗가이가 되고 있죠.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대형 병원도 43개 대형 병원도 실질적으로 팀이 있고, 즉 파트 정도 보안 파트가 있고, 보안 파트의 직무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몇 개 안 되죠, 우리나라에. 아시다시피 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뭐 삼성병원 뭐 몇 군데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다 하라라고 그러면 사실 쉽지 않지만은 뭐,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IoT 기기가 많이 나오면서 PH 쪽의 보안도 적용해야 되고, 보안 게이트웨이 쪽도 또 새로 이제 만들어야 되고, 또 여기 제가 써놓은 7개 정도의 병원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보안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인 부분 제가 2페이지를 좀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의 보안팀이
작년인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그 지금 뭐 의료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요양병원의 가이드라인하고 점검을 행안부에서 합니까? 왜 그걸 행안부에서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행안부에서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과기정통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보안 가이드라인하고 작성을 직접 했으면 좋겠다. 즉 법령 수준의 의료보안 표준 규격이 아직 없다. 그다음에 규모별로, 형태별로 의료기관 보안 통제라든지 수단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아까 신수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에 맞는 비식별화 가이드라인도 여기서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는 의료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령에 근거하여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의료 정보 활용할 수 있는 의료보안 주관 기관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감히 제가 해봅니다. 뭐 여기 그동안 고민하셨고 연구도 많이 하셨지만 이제 제가 좀 쳐다보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보안을 좀 이 4차 산업 빅데이터 AI 얘기 많이 하니까 보안을 전담하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보장 정보도 될 수 있고 뭐 다른 기관에 해도 되고 그런데 이제는 좀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뭐 비식별화 AI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의료 쪽을 좀 아시는 분이 의료 쪽을 연구했던 분이 의료에 관련된 정보보호 표준 규정을 좀 제정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를 하는데 의료법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보안 영역을 개정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포럼도 만들어지고 또 이런 활발한 또 토의도 이루어지고 해서 의료 관련된 특성에 맞는 보안 감독 규정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감독 규정을 만들어서 뭐 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도와주는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료 ICT 감독 규정이라는 걸 좀 만들어 주십사라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시행령이 됐든 시행규칙 가이드라인이 됐든 이런 재정 사업을 좀 연구를 해서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관련 기관에 연구를 해서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인력 양성 사업실입니다. 의료 쪽을 제가 한 3, 4년 하다 보니까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보안에 대해서 인지가 없으면은 이 부분을 계속 관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대 교육 과목 중에 의료법이나 의료 윤리 과목이 있습니다. 의대생들 교육할 때. 이때 의료 보안 챕터를 하나 넣어서 의료 보안에 대한 부분을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정보도 얘기하고 비식별화도 얘기하고 이런 부분을 챕터를 하나 만들어 달라 우선. 그다음에 의대에서 공부할 때 의료 보안 과목을 좀 정식 과목으로 채택해 달라라는 게 이제 제가 느낀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의료 쪽 그러니까 보안하시는 분들이 의료 쪽을 쳐다보는 거하고 의료 쪽 하는 분들이 보안을 쳐다보는 거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중간쯤에 그동안에 좀 공부해 주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의료 ICT 융합 전문 교육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중소형 병원을 어떻게 할 거냐. 중소형 병원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고 역량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한시적으로 이런 중소형 병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중립기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것도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중립기관이라는 게 뭐냐면 뭐 약국도 있고 그다음에 요양병원도 있고 중소형 병원도 있는데 그런 약국이나 의료나 중소형 병원에서 보안 인력을 채용하거나 보안 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좀 많이 연구하고 고민했던 분들이 한 100군데 정도 약국 한 100군데 정도를 맡아서 지도를 해주는 거죠. 한시적으로. 그래서 좀 의료 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의장님이 계속 옆에 앉아 계셔가지고 빨리 끝날 수밖에 없어가지고 자 정부는 의료 보안을 리드하고 헬프하고 체크해달라. 자 헬프 리드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 저기 사실 뭐 정부 관계자 분들 만나면 항상 미안한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맨날 요구만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지만 그래도 이쪽 부분은 리드하고 헬프하고 체크도 해달라. 체크는 지금 행안부가 하고 있거든요. 정통부가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헬프도 행안부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의 팀 정도 만들어진 게 아니라 좀 더 지금 AI하고 빅데이터하고 이 지능정보 시대에서는 우리가 가져가야 될 그거 아니냐. 여러분들 비가 오면은 집에 나올 때 우산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산 가지고 나왔는데 오후에 퇴근할 때 보면은 비가 안 와요. 귀찮잖아요. 굉장히.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꼭 필요한데 좀 귀찮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좀 보안을 의료 쪽에 같이 이렇게 끼워서 같이 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 짧은 발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혁 교수님, 뭐 보안을 전공하시는 입장에서 의료를 바라보시는 그 아주 절실한 내용을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